예. 자, 오늘 이제 문제풀이 지금 몇 번째 시간인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죠? 몇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입니까? 문제풀이 여섯 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8주 이렇게 할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론 수업을 한 줄 더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7주까지 좀 해볼 건데 안 되면 좀 보강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요 혹시 이거 받으셨죠? 이거 요 일정표. 그 일정표를 보면 9월 1일 다음 주까지 해서 여기 이제 문제풀이 이제 마무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럼 9월 8일 그게 이제 9월 첫 번째 주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모의고사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 계산 문제를 별도로 안 했어요. 그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산 문제 하긴 했지만 계산 문제만 별도로 안 했는데 그 계산 문제를 이제 9월 8일 날, 그러니까 9월 8일 날은 모의고사 이제 1회야 1회인데 그날은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풀고 모의고사는 그냥 제가 배부만 한다고 배우고 여러분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대신 제가 해설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에는 제가 수업 않고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는 약간 좀 많이 남아서 이제 벅차게 할 건데 그러면 혹시라도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못 되면 9월 8일 한 4시간 정도 중에서 1시간 정도 요 이론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하고 의미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어, 매번 말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 본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 마지막에 학원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역효과입니다. 역효과. 학원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자기 혼자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서 혼자 정리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를 찾아가는데 일타 강사가 뭐가 일타 강사가 개뿔입니다. 그거. 일타 강사 합격률 높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동생이 수업한다 그러면 막 가서 뭐라 해볼 것 같아. 야, 정신 쪽팔려서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공부할 이게 90점 맞는 시험이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무원 시험이라면 일타 강사 의미가 있어요.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일타 강사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막 쏠리면서 그분들의 특징 절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일타 강사의 특징은 절대 힘들지 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면 학생들이 안 듣거든요. 안 듣는다고. 절대 힘든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딱 하고 싶으면 요것만 쉬운 것만. 그거는 여러분에게 독이야 독.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서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학원 나와 있어서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타르 지역수 수업을 하면 이제 내가 그렇게 막 전라도 사투리를 엄청나게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 주인가 이 앞전 주 이 앞전 주에 그 이제 간접적으로 들리는 말이 사투리가 심해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다 그런 분을 제가 들었어요. 제 사투리가 심해서 그래서 제가 사투리가 그렇게 심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경상도 분들은 와서 수업하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경상도 분들이 억양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에 가면 빨리 서울 말에 동화되는데 경상도 분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그분은 전라도 억양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나는 그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싶으냐면 수업을 처음 듣는데 그 사람은 억양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을 들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고 계속 들었다면 한 사람한테 듣는 게 좋은데 막 너무나 안타까워. 이 사람 같다, 저 사람 같다. 그런 사람들 특징 보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요. 처음부터 수업 시작하자마자 핸드폰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친구들 특징 수업 시간에 꼭 다른 책을 와서 보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내 자식 같으면 엄청 혼낼 것 같아요. 그건 A가 아니거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A를 떠나서 그거는 전혀 효과적이 않죠. 차라리 그러면 안 와야지. 안 오고 그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그게 역효과인지 그걸 모르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한다고. 그런 말 하면. 그래서 저는 정말 빨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그랬어요. 빨리 그만두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와서 다리를 그렇게 던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떨어. 그래서 막 미쳐볼 것 같아. 아니, 그걸 안다니까? 계속 떨어. 서울의 지하철역 보면, 우리 강주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철역도 보면 계속 떨어. 얼마 전에는 내가 이 차를 타고 강주 이렇게 오는데요. 옆에 친구가 떠는 바람에 막 미쳐볼 것 같아. 계속 떠는 거야.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못 떨겠잖아요. 자, 그게 꼭 옳은 말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지만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나 보다. 그런 생각 계속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에 어떤 하고는 그분은 꼭 여기 앞에 앉아요. 앞에 앉는데 계속 떠는 거야. 그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그게 보이니까 학원에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분 책상에다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여.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쳐놨으니까 거기서 안에서 떨든 말든 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심지어는 그렇게 합니다. 자, 옆으로 잠깐 섞고. 자, 마무리를 잘 해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 이거 봐요. 지금까지 50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여기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9월 1일 날, 9월 8일 날 계산 문제 풀고 그다음에 5주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풀 건데 그 모의고사에서 40문제씩 매주 5주 동안 부동산의 특성은 거기 들어가요. 모의고사 문제. 그 부동산의 특성을 5주 동안 계속 듣는 거야. 부동산 특성을.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방법 이런 거 기억나죠? 원금균등, 저당상환 그거 매번 들어가요. 그다음에 순형가 매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주 부동산을 결혼을 한 바퀴씩 도는 거야. 그러니까 압축해서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수업합시다. 오늘은 이제 문제 풀이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는 뭐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다음에 9월 8일 날 계산 문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9월 8일 날 계산 문제도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 꼭 풀어야 되는 문제만 중심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될 거니까. 자, 책 96쪽 한번 가볼게요. 이제 문제집 96쪽 가봅시다. 문제집 96쪽 하면 그러면 제 3절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해서 16번부터 해서 계산 문제가 쭉 나와요. 21번까지가 요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지계수 계산 문제라고. 그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여러분하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경제 기반 이론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경제 기반 이론 중에서 우리 시험은 입지계수만 계속 내요. 그러니까 16번부터 해서 21번까지 약간 형태만 바꿔서 냈지 전부 다 입지계수를 구하는 거야. 다만 형태만 약간 구하고 바꿔놓고 그럼 20번하고 21번이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입지계수 계산하는 겁니다. 20번이든 21번이든 똑같은데 21번은 뭐가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입지계수 하는 거. 저는 이제 20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럼 20번 문제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약간 변형된 거니까 어떻게 변형됐다는 것만 그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20번 문제 제 공인중개사 27회 때 시험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표를 주고 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X산업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거 그렇습니다. 도시가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도시가 A부터 해서 D 도시까지 4개 나왔고 그럼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거 고르겠습니다. 그럼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거 X산업 그러면 입지계수 X산업의 입지계수 몇 개 구해야 돼? 4개 구해야지. A, B, C, D 도시. 그럼 입지계수는 딱 하나만 요거 구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시면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자, 문제집에 이제 20번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도시가 4개 나오면서 X산업 입지계수라고 나왔고 이제 계산 문제가 10문제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게 있고 풀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입지계수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올해 입지계수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단 말이에요. 혹시 저하고 했던 것 중에서 이런 거 기억난가 봐봐요. 실미미 기억나나요? 실미미? 실현가치,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확률 그 다음에 1플러스 R의 연승 이게 정보가치란 말이에요. 그 정보가치 구하는 문제는 매우 쉬워요.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올해는 안 나와.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자기자본순 계산 문제 좀 있으면 할 건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자기자본순 계산 문제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6가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게 몇 가지겠단 말이에요.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좀 이따 풀 건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입지계수하고 그다음에 기대순위율 계산 문제하고 오늘 할 것 이제 계산 문제 한 3개 정도 오늘 이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입지계수 구하는 거예요. 나오면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실매매 했던 정보 가치도 풀 수 있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순 계산 문제 풀 수 있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올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32회 때 나오고 33회 때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고,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나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럼 이제 X산업의 입지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국의 X산업 비율이야. X산업 비율. 우리 부산 그러면 신발 산업이 생각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전국의 신발 산업의 비율이 10%다. 근데 부산은 10%보다 훨씬 넘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입지계수가 하는데, 그러면 X산업의 입지계수는 전국의 X산업 비율, 그다음에 여기 이제 A도시니까 여기다 봅시다. A도시의 X산업 입지계수는 A도시의 X산업 비율이라고 이렇게. 이러면 입지계수가 구해져요. 그러면 이 전국의 X산업 비율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전국의 총 고용인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국의 총 고용인구,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 넘쪽이다. 1000명이다. 그 중에서 전국의 X산업 고용인구, 그러니까 전국의 총 고용인구가 1000명인데, 근데 그 중에 X산업 고용인구가 몇 명이냐? 만약에 100명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X산업 비율은 몇 %입니까? 10%야, 10%. 그러면 요거 이제, 여기 이제 10%란 말이에요, 10%. 그러면 전국에서 X산업에 고용돼서 X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10%란 소리야. 그런데 이제 A도시를 갔어요. 그럼 A도시 X산업 비율은 A도시의 총 고용인구. 그럼 A도시의 총 고용인구가 나오고, 여기는 A도시의 X산업 고용인구. 요거 하나만 알면 다 풀어 이제. 그러면 A도시의 총 고용인구가 100명이라고 해요. 100명. 근데 A도시의 X산업 고용인구는 20명이라고 해봐요. 그럼 A도시의 X산업 비율은 몇 %입니까? 20%죠. 그러면 A도시 X산업 입지계수는 2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국의 X산업으로 고용돼서 먹고 사신 분들이 10%인데 A도시는 20%라는 소리야.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높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우리 광주는 여러분들, 우리 광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뭐예요? 응? 자동차, 타이어, 그잖아요. 그럼 전국의 자동차 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만약에 10%다. 광주는 20% 내지 30% 된다는 소리야. 그럼 광주는 자동차 산업이 기반 산업이다, 그 말이야. 그 기반 산업은 그 지역의 바탕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입지계수로 이렇게 2를 구하고,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요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그것은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라는 소리야. 왜? 전국 평균보다 높잖아요. 평균보다. 그럼 우리 광주에 자동차 산업의 입지계수가 2가 나왔다. 그럼 전국 평균은 10%가 고용됐는데 우리 광주는 몇 퍼센트가 고용됐다? 20%가 고용됐다 이 말이에요. 뭐에? 자동차 산업에. 그럼 광주는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산다. 자동차 산업이 기반 산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포나 여수가 자동차 산업에 고용된 사람은 거의 없겠죠. 물론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은 없겠잖아요. 근데 우리 광주는 기아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걸 입지계수라고 그래요. 또 금호타이어가 있잖아요. 금호타이어. 그러면 전국에서 저기 경상북도 뭐 상주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차 산업에 고용된 사람은 없거든요. 뭐 타이어 교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광주는 전국에 비해서 타이어 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광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자동차 산업. 그러면 타이어, 이게 기반 산업. 그 지역을 먹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기반 산업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수출 산업이라고 불러. 또 특화 산업. 광주는 자동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 100만 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를 자동차 산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광주에 자동차 1년에 100만 대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광주 그러면 자동차 이렇게. 예전에 섬유 그러면 뭐가 생각나서? 태구.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도자기 그러면요. 경기도 여주 이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 지역의 기반 산업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특화 산업이다. 또는 수출 산업이다 그래요. 수출 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반 산업이요. 아니, 입지 계수야. 그러면 경제 기반 이론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여러분이 강주에다가 부동산을 공급한다고 해요. 그 부동산을 공급할 때 그 지역에 먹여 살리는 산업이 무엇인가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우리 강주를 먹여 살린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부동산이 공급되면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게 경제 기반 이론이에요. 그래서 입지 계수 나오고 깊은 내용은 안 나와요. 단순하게 그냥 입지 계수를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만 낸단 말이에요. 그럼 20번 문제 갈게 이제. 이렇게 공식 이제 대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번 문제 하나만 해보면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다 대입해 볼게 이제. 자, 이건 아까 예를 들었던 거고. 그러면 전국의 총 고용인구가 몇 명인가 봐요. 그 표를 통해서 6,250. 6,25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X산업에 고용되는 인구는 얼마입니까? 3,35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A도시의 총 고용인구가 봐봐요. A도시 총 고용인구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칸 A도시를 가봐요. A도시 밑에 합계 가면 얼마요? 1,000명이죠, 1,000명. 그럼 여기 1,000명. 그 다음에 A도시는 X산업 얼마? 400명.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공식, 여기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숫자 풀어보면 되죠. 그래서 그 풀이를 보면 0.74예요. 그러면 A도시는 X산업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고용됐어, 조금 고용됐어? 조금. 여기에 1이 되면, 입지계수 1이 되면 전국 평균하고 똑같다는 소리야. 근데 0.4니까 전국 평균보다 조금 고용돼 있다. 그러면 A도시는 X산업으로 먹고 살지 않는다. 그러면 기반 산업일까? 비기반 산업일까? 비기반 산업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A도시 했으니까 B도시 갑시다. B도시. 여기다 이제 B도시 해볼게요. 여기는 A도시고 B도시. 하나만 풀어보면 금방 돼요. 그럼 B도시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다고 여기. 여기 전국의 X산업 고용 비율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4개나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많이 안 걸려. 여기는 똑같으니까 바로 오는 거야.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3,350이 나오고 이제 B만 해주면 돼. B만. 그럼 B만 해주면 2,000분의 얼마? 1,200. 2,000분의 1,200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1.11이 나와. 1.11. 그럼 1.11이면 1보다 크죠? 그럼 이거는 기반 산업이란 소리예요. 그럼 C도시. C도시도 이제 C도시가 D도시는 여러분 하시라고 이제 요령 알려드렸으니까 C도시도 여기는 똑같죠. 6,250. 3,350분의 자, C도시 총 고용인구가 몇 명입니까? 1,150. 1,150이고 그러면은 X산업은 얼마? 60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1.05가 나왔어요. 1.05. 그럼 1.05는 1보다 크죠? 그럼 기반 산업이야. D도시도 이름을 해볼 텐데 그 뒤에 풀어놨으니까 D도시는 0.97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X산업 입지기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거였습니다. 그러면 B도시하고 무슨 도시? C도시. B도시와 C도시. 됐죠?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20번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20번 문제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요. 자, X산업이 기반 산업이 되는 도시는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그래요. 그럼 X산업이 기반 산업이 되는 도시도 역시 뭐하고 뭡니까? B하고 C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내지 않고 또 이렇게 물어봐. 이걸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20번 문제를 주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입지교사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르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X산업이 기반 도시인 도시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X산업의 입지계수를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럼 X산업의 입지계수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돼?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D, 그 다음에 A. 의미하셨습니까? 그렇게. 그 19번 문제 가봐요. 19번 문제가 이렇게 주면서 19번 문제가 전자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그랬잖아요. 19번 문제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9번 문제는 전자산업 입지계수 몇 개 구해야 돼요? 3개. A도시, B도시, C도시. 3개 구하고 그 입지계수가 큰 순서대로 지금 나열하는 소리야. 그럼 무조건 입지계수 구하는 거야. 입지계수. 입지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합시다. 이렇게 나오거나 기반 산업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거나 입지계수 1을 초과하는 게 뭡니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입지계수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21번 가봐요. 21번이 32대신 문제야. 그럼 21번은 뭐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잖아요. 21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과 B 지역의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A 지역 한번 가봐요. A 지역의 산업이 몇 개 있어요? X, Y, Z 3개 나오죠. 그 3개 중에서 X 산업은 입지 개수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X 산업의 입지 개수가 몇입니까? 0.79. 자, 그 밑에 Y 산업은 30m 캐스천 마크 나왔죠. 그걸 구하라는 소리야, 그거. 그다음에 Z 산업도 입지 개수 구하라는 소리고. 자, B 산업으로 가봐요. B 지역. B 지역에서는 Z 산업의 입지 개수는 줬죠. 0.76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X 산업과 Y 산업의 입지 개수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1번 문제는 입지 개수 몇 개 구해야 돼요? 4개. A 지역의 Y 산업과 Z 산업, B 지역의 X 산업과 Y 산업. 됐습니까? 이 어려운 건 똑같아요, 이거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앞으로 가서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는 그동안 출제했던 것을 약간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17번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있냐면 물어볼 때 이랬어요.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 Y 산업과 B 지역 X 산업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A 지역 Y 산업 요것만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려 한다고. 그럼 거기서 17번 문제 형태로 내면 여기 이제 17번 문제 형태로 내면 응용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문제를 잘못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A 지역의 Y 산업 입지 개수를 구한다면 그 공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전국의 전 지역 또는 전국의 총 고용 인구, 그다음에 전국의 무슨 산업, Y 산업 고용 인구 이렇게 올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A 지역 총 고용 인구 A 지역 Y 산업 고용 인구 10문제 나오면 좋겠어요. 10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럼 문제 해봐요.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다른 문제는 전국의 총 그 밑에 16번 가봐요. 16번은 마지막에 9번 A, B, C 전국 나왔죠. 그러면서 줬잖아요, 이렇게. 그럼 16번은 숫자를 준 게 아니라 무슨 만 줬죠, 만. 농업 100만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이제 인구라 해도 되고 금액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100만 원이 나오든 인구수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입지계수 구할 때 꼭 사람 수가 나오는 거 그걸 안 해요. 전국의 총 고인구가 아니라 전국의 총 생산량이 나올 수 있어. 총 생산량.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꼭 사람 수로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16번 문제는 전국에 몇 명인가 나왔는데 17번 문제는 전국에 몇 명인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몇 명일까요? 17번 문제 400명이야. A 지역은 200명이고 B 지역도 200명이잖아요. 그럼 전국의 총 고용인구 얼마면? 400이야. 그럼 여기다가 400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17번 문제는 전국의 총 고용인구 몇 명이 그걸 안 준 거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를 다 줬는데, 그죠? 그 400을 구해야지. 그리고 나서 전국의 Y산업 고용인구는 몇 명이에요? 160이에요. 160. A 100명, B는 60명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A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얼마일까? 200. 그럼 A 지역의 Y산업 고용인구는 몇 명? 100명.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됐어. 이제 입지계수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입지계수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상업입지론이 나왔어요. 그럼 상업입지론이 나왔는데 이제 상업입지론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빨리 언급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 테니까 상업입지론 요약전이 가지신 분들은 상업입지론 펴보십시오. 상업입지론. 그러니까 상업입지론에서 공부할 내용. 이번 시간에 상업입지론까지 다 해보게요. 그럼 상업입지론에서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네일리가 나와요. 네일리. 그 네일리의 소멸인력법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네일리 소멸법칙을 이야기를 하면 기억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일리의 소멸법칙은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론적으로 공부할 거. 그럼 이론적으로 공부할 거 두 가지 내용이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두 가지가 있고, 두 개 형태가 있고 이렇게. 근데 올해는 네일리는 계산 문제인데 안 내요. 작년에 냈으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일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A 도시가 있고,
제가 강주, 목포 막 설명했잖아요. 하면서 여기가 이제 B도시가 있어요. 그럼 A도시하고 B도시가 있는데 A도시하고 B도시에 이 사이에 C도시가 있다. 이게 C도시가. 그러면 네일리가 요구한 것은 A도시에 상권이 있고 B도시 상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 A도시가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인가? 그 다음에 B도시는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가 이거하고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서 결정될 것인가? 그럼 A도시와 B도시 거리가 만약에 100km라고 해봐요. 100km. 100km다. 근데 A도시가 B도시보다 훨씬 더 커요. A도시가 강주고 B도시가 목포라고 해봐요. 그럼 강주의 상권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강주의 상권은 목포 턱밑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예,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 요거 하나하고 작은 도시에 가깝게 결정된다. 요거 하나하고 이론적으로 두 개야. 계산 문제는 오래 안 나올 거니까 계산 문제는 제가 8일날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하나하고 자, 두 번째 여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이론적으로. 그럼 이 소멸 인력 법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도시가 주변 지역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흡입력이라고 해요. 흡입력. 흡자를 생략하고 인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흡입력은 어떻게 되느냐? A도시가 크면 클수록 흡입력 커.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 이 말이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 다음에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같게 결정된다. 이걸로 끝이야. 네일리는. 계산 문제 빼고는. 그러면 이제 네일리가 끝나고 나면 네일리의 이론을 네일리의 소멸법칙, 요 소매 인력 법칙을 다른 말로 소매 중력 모형 그래요. 소매 중력 모형 그렇습니다. 그럼 네일리의 소멸 법칙을 소매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하여 상권의 경계가 어디인가? 네일리는 요 A도시가 인구가 4,000명이고 B도시가 인구가 1,000명이다. 그럼 A도시가 커요. 그러니까 B도시 가깝게 100km면 50km 지점이 중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A도시가 크니까 B도시가 가깝게 이쯤에서 결정된다. 상권의 경계가. 그게 네일리야. 그럼 네일리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럼 네일리의 소멸법칙을 수정하여 상권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이 누구다? 컨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얘도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들어가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여봐요.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은 이론적으로 2번 냈고 지문 그다음에 계산 문제 2번 냈고. 그러니까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도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있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기억할 딱 한 가지. 계산 문제도 한 가지 형태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은 네일리의 소멸 법칙보다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그럼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에서 이론적 기억할 것은 제가 쓰지 않을 건데 이거야. 캔버스는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여 상권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나타내는 수식을 제공했다. 이걸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수정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중력 법칙 또는 인력 모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정했다잖아. 뭘? 소매 중력 모형을. 그러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은 네일리의 소매 법칙을 수정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수정했습니다. 요거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올해는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확률 모형.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은 물론 공부할 내용은 많겠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온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기억할 게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가 있고 3개.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3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3개 이렇게.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계산 문제를 3개로 풀어한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 풀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온다면 허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프의 내용이 공부할 내용도 많고 분량도 많고 시험도 자주 출제되고 그래요. 그럼